바이러스와 인류의 역사, 바이러스와 인류의 공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약 3,700년 전 정도 될 겁니다. 이집트의 람세스 5세가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다, 사망했던 그런 기록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더 비슷한 시기의 벽화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종교의식을 행할 때 이미 그때 다리가 한쪽이 소아마비에 걸려있던 이런 증상도 벽화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바이러스 감염의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 최근 현대에 들어서도 1800년대서부터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의 감염의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사례에도 보면 파스테르가 최초의 생독 백신을 만들기 이전에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됐던 바이러스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미국의 루지애나라고 하는 지방이 미국의 영토로 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도 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황열병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프랑스 식민지, 프랑스령이었던 그곳을 포기하고 미국한테 헐값에 넘기는 이런 역사가 뒤바뀌는 이러한 것들에 항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 수보다 1918년도 스페인 독감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바이러스는 그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21세기에 들어서 연대기별로 굵직굵직한 20세기와 21세기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20세기에만 봐도 1918년도 스페인 독감 이거와 더불어서 약 20-30년 주기로 여러 가지의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폭발적으로 전파됐던 바이러스들이 창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30년 주기로 창궐을 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이 창궐의 어떤 주기가 너무나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2000년도 초반에 바로 지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코로나19와 바이러스와 비슷한 사스 바이러스가 200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바이러스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기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계속 터지고 있고요. 2009년도에 금세기 최초의 팬데믹이 됐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신종플루 있었죠. 2012년도에 메르스 있었죠. 2014년도, 13년도에 SFTS,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라는 게 갑자기 나왔죠. 2016년도에 지카 바이러스 나왔죠. 다음에 2019년도 지금 최근 들어부터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가 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20세기에는 20-30년 주기로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창궐을 했었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런 바이러스의 창궐이 거의 3-4년, 심하게 얘기하면 2-3년 주기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이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바이러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최근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특징은 전부 다 하나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겁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 뭐냐?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인데 동물에서부터 문제가 되던 질병이 사람에게 넘어와서 걸리는 이런 감염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 제가 람세스 5세의 예를 들었던 천연두 바이러스 또 소아마비 바이러스는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아니고 사람만이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에게서만 문제가 되던 바이러스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세상에서 멸종되는 이런 멸종되기가 쉬운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동물에서부터 유래가 되는 바이러스는 워낙에 숙주가 다양하고 동물로부터 유래가 되기 때문에 대응이 힘든 이런 바이러스는 지금 최근 들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체 바이러스 중에서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약 8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체 비율은 50%밖에 안 되지만 최근 나오는 건 80%다.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훨씬 더 인수공통 감염병이 역할이 크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을 했던 모든 바이러스가 최근에 21세기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전부 인수공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하고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거의 2, 3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문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어떤 것이 터질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터지느냐? 바로 질병 X입니다. 질병 X. 영어로는 disease X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질병 X가 뭐냐? 지금부터 질병 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 감염병 연구하는 사람들,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뜨거운 화두가 질병 X인데요. 거의 매년 2015년도에 예를 들면은 거의 이제 매년 연말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내년에 이런 질병이 터지면 인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우선순위의 질병들을 매년 한 8가지 또는 10가지씩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 발표를 했고 16년도 발표했고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질병이 갑자기 2018년도에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질병 X입니다. 질병 X가 뭐냐면 질병 X의 이 X는 예측 불가란 뜻입니다. 예측 불가. 모른다. 쉽게 말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터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한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예측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지카 바이러스의 사례를 듣는데요. 제가 바이러스를 오랫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사람도 지카 바이러스란 단어는 사실 거의 생소하게 들어봤던 그런 질병이에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모기매개에서 유발되는 바이러스인데 이 모기매개에서 유발되는 바이러스가 약 180가지 이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거의 150번째 이하로 내려가는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고 발생을 했던 그런 바이러스잖아요. 2012년도 메르스 바이러스 얘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사스 바이러스 예측 못했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2018년도부터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년이 조금 넘자마자 2019년도 연말부터 질병 X가 나오기 시작한 처음으로 최초의 질병 X가 되는 질병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 X라는 단어는 예측 불가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원래 제가 수의학을 전공했다고 했죠. 제가 수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동물의 질병에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굉장히 이런 다양한 동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 있어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잘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증거도 하나입니다. 박쥐도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감염이 잘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좀 중구난방, 예측 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를 좀 넘어오면요. 우리 보통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의 원인체가 한 100여 가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바이러스가 또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수십 가지의 감기의 유발 원인체가 되는 바이러스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끼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걸리는 감기, 여기에 원인체가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가끔씩 아까 워낙 RNA로 이루어져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고 그랬고,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성이 세진다. 이거는 비약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특징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병원성이 세지는 방향이 아니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다 보면 돌연변이 자체가 병원성과 관련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돌연변이가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 이내 굉장히 희박한 비율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사례가 첫 번째가 2002년도의 사스 바이러스였고요. 2012년도에 중동에서부터 시작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 2번째였고요.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19, 이 사스 코로나 타입 2라고 정식으로 명명을 할 수 있는 이 코비드 19이 3번째,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스가 사양 고양이가 중간 숙주가 되는 것으로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 그다음에 메르스 바이러스가 박쥐에서부터 낙타, 낙타에서부터 사람, 이렇게 중간 숙주가 명확하게 밝혀진 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러한 중간 숙주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일부 과학적인 논문에서는 천산갑이라고 하는 동물 또는 뱀이나 이런 것들이 숙주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는 있으나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서 규명이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병들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을 뛰어넘는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전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박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박쥐를 통해서 중간 숙주, 그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감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그런 어떤 현상, 가장 눈여겨보는 어떤 그 감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간 감염이라는 말을 합니다. 종과 종을 뛰어넘는. 원래 자기 종을, 예를 들어서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만 계속 감염이 되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을 감염시키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서 문제가 있는 바이러스들은 자기 종에서만 문제를 유발하지 사람한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문용어로 이제 스필오버 인펙션, 스필오버, 흘러서 넘치는 형태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최초로 나와서 굉장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원래 닭에서만 문제가 되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직접 넘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스나 메르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박쥐에서부터 넘어와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 불행히도 3번째, 이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포를 주고 피해를 유발했던 3번째 바이러스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쥐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중간 숙주를 통해서 사람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이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던 사실 사전 경고, 사전의 위험 징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2018년도 초에 또 2017년도 연말에 그 우한 지역에 특히나 그 후베이성 그쪽에 그 중국의 남부 지역의 박쥐로부터 유래된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사전 경고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논문으로도 좀 밝혀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 2018년도에 그 논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얼마나 저희 바이러스 학자들을 경악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냐면, 박쥐 바이러스가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간 전파라고 하죠. 종을 뛰어넘는 감염 사례가 이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였냐면 박쥐 바이러스가 돼지로 전파가 됐어요. 근데 돼지로 전파가 됐는데 박쥐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바이러스가 돼지로 점핑을 했어요. 종을 뛰어넘는 스피시스 점핑을 해서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돼지에서 폭발적인 설사병을 유발해서 돼지들이 설사를 엄청나게 하고 설사 이후에 탈수가 돼서 죽어버리는, 특히나 새끼 돼지들, 아기 돼지들이 폭발적으로 전파가 돼서 죽어나가는, 그래서 수십만 마리가 돼지가 폐사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예언, 전조 증상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이렇게 종을 뛰어넘어서 박쥐 바이러스가 비록 돼지로 넘어갔지만 이렇게 종을 뛰어넘는 사례에 대한 경고가 계속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박쥐, 뭐 사스도 박쥐, 다음에 메르스도 박쥐, 이번 코로나19도 박쥐가 계속 나오죠. 박쥐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박쥐가 그러면 왜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이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요, 박쥐는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처음 이런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파시킨 원흉으로 알려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90년 전이네요. 지금 2020년이니까 1930년대에 최초의 보고가 있었어요. 어떤 보고냐면 박쥐에서부터 광견병에 걸린 박쥐가 사람을 물어서 전파시켰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의 사례인데 이 박쥐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체수, 종의 개수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박쥐, 뭐 관박쥐, 과일박쥐 이런 식으로 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 1200종이 있대요. 이 1200종이라는 게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전체 우리 사람도 물론 포유류죠. 포유류가 약 6000종류가 되는데 6000종류 중에 1200종이니까 박쥐만 해도 박쥐 자체로만도 전체 포유류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규모의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이 다양하니까 얘가 걸리는 바이러스, 제가 걸리는 바이러스 굉장히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이 많다, 굉장히 많다.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특징인데 종이 많음과 동시에 박쥐들, 우리 보통 그 사파 같은 거 사진들, 박쥐가 사는 동굴들 가서 찍은 박쥐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부 집단 서식하고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개인적으로 있는 박쥐들 보셨나요? 무조건 집단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 서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한두 마리가 감염만 돼도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박쥐는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동 반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박쥐와 더불어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닐 수 있는 원흉 중에 또 한 가지가 쥐거든요. 설치류. 이 쥐는 지가 아무리 감염을 시키려고 열심히 해봐야 육상동물이잖아요.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박쥐는 지역과 지역을, 그 아프리카에서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될 때, 에볼라가 문제가 될 때 거의 뭐 프로빈스와 프로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도와 도 사이를 막 넘어다니면서 전파를 시켰던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일단 날아다니기 때문에 얘네들의 행동 반경이 매우 넓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전파시킬 수밖에 없죠. 또 박쥐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는 또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굉장히 심한 병에 유발이 되고 아프거나 죽거나, 또는 내가 좋은 면역을 갖고 있어서 독감 백신을 아주 잘 맞고 있어서 독감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사라져버리는, 소멸돼버리는, 거의 극과 극이죠. 죽거나 살거나, 바이러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런데 박쥐는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박쥐 자체의 면역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낼 수 있는 면역 기전, 즉 인터페론 같은 물질들이 항상 활성화돼 있고,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체온도 40도 가까이로 높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숙주가 죽거나 바이러스가 죽거나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아프거나 하지 않고 몸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렇게 넓게 돌아다니는 놈이 항상 바이러스를 몸에 잘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바이러스들을 퍼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박쥐가 범인이냐, 박쥐가 원흉이냐, 그럼 박쥐만 다 박멸하면 되겠네, 이런 질병 없어지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종을 뛰어넘는 인수공통 감염병 바이러스들이 왜 이렇게 창궐을 하느냐,
20세기에 2, 30년 주기였는데 왜 2, 3년 주기로 이렇게 터지느냐. 그것은 제가 단언컨대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나 발달이 돼 있고 너무나 개발의 욕구가 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리 밀림, 아마존 깊숙한 곳이라도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고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박쥐들이 살던 대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창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건데 그럼 방법이 없느냐?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 백신 개발입니다. 백신 개발. 백신 개발이 뭐느냐? 미리 우리 이제 천연두가 사라진 원인이 전 세계적인 백신을 통해서 사라졌죠. 이것처럼 미리 면역을 통해서 백신을 맞아 놓으면 향후에 들어오더라도 백신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방송을 듣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지금 뭐 백신이 뭐 당장 몇 개월에 나온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몸에 직접 주입이 되는 그런 백신은 주사용 백신이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2015년도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생했던 메르스 사태에서 느꼈듯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백신이 그렇게 중요하다. 백신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주장을 했는데 오늘 현재 메르스 백신 상용화된 게 있나요? 아직 한 개도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게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는 메르스 백신이 가장 빨라요. 그만큼 굉장히 시간적인 노력과 시간의 소요가 매우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백신 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치료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독감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치료제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려면 5년, 10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왜 빨리 나올 수 있나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항바이러스,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물들 중에 고르고 골라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사람들에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그 논리가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단입니다. 진단. 진단법이 확실하고 그러니까 민감도가 좋고 특이도가 좋은 진단법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실 진단법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서도 톡톡히 위력을 발휘했죠. 빨리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을 해야 그에 대응해서 격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단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리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백신, 진단, 치료가 잘 어우러져야 되고요. 이런 진단과 백신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걸 그냥 중구난방 그냥 각자 만들어서는 안 되고 원헬스의 마인드를 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헬스가 뭐냐면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의 건강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인체만 건강하면 돼. 또 동물들, 가축들은 좀 뭐 등한시해도 돼. 이것이 아니고 또는 환경에 있는 이런 동물들, 환경 파괴? 이건 전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 정신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단과 백신과 치료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가장 필독서, 애독서인 책이 데이비드 콰먼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목은 스필오버라는 책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정답으로 저를 굉장히 강렬하게 각성시켰던 문구인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개인의 현명한 행동, 손 씻기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런 어떤 굉장히 개인의 어떤 현명한 굉장히 사소한 행동이 인류의 멸절을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키워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차피 우리는 바이러스의 시대에 살고 있고 바이러스 행성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마인드를 굉장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을 제안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